안녕하세요. 마을공화국TV 양홍관입니다. 시대 전환 알갱이를 찾다. 오늘 7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야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신 이래경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들겠습니다. 예. 오늘은 불평등, 기후변화 극복이라는 주제로 40분 정도 계속 발제를 하시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발제 끝나고 바로 이제 대담을 이어지기로 했는데 1차, 2차, 3차 대담 주제 발제가 굉장히 내용이 훌륭하고 또 저한테는 감명이 깊어서 대담을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담 시간을 다음 차례 한 번 더 해서 그렇죠. 뭐 세 가지 주제, 신자유주의 비판, 시민경제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종합적 토론을 함께 좋습니다. 하는 걸로 저도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불평등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얘기할 땐 이미 OECD나 IMF 등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도 없고 경제 성장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미 기본적인 연구 내용과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불평등 해소 문제를 대부분 2차적 분배 영역,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이전 소득을 통해서 2차적 배분이 이루어지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 영역의 문제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재화와 서비를 생산하는 영역. 그건 이제 1차적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2차적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발생된 부를 재분배하는 과정. 그게 제 2차적 영역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물적 소유 기반에 대한 오픈, 공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공개되지 않고는, 왜냐하면 불평등의 시작은 물적 소유 기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불평등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1차적 영역에서는 그 생산 활동에 참여, 협력, 혁신, 분배,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걸 제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금에 지불되는, 그러니까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 비중과 자본에 할당되는 배당 소득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진보적 경제학자 얘기지만 80대 20.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80이 배분되고 자본에 대해서 20이 배당되면 경제가 선순환하고 해서 지속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서구 유럽이나 북유럽은 그것이 80%까지는 안 가 있고 70%에서 75%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 1차적 영역에서 임금에 주어지는 배분이.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냐? 이 데이터가 아주 불투명하고 좀 조작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벽에서 뭐 65%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에서는 60%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는 자영업 분야가 커서 그래요. 자영업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린데 제 판단은 한 60% 수준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이것이 70% 내지 75%까지 올라가야 경제 운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이게 북유럽 모델이죠. 렌 마이드너 혁신 모델인데, 사회적 연대 임금을 통해서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 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의 평균을 나눈 게 평균 임금이고, 중위 임금은 예를 들어서 3천만이 경제에 참여한다 그러면 1,500만 번째 사람이 받는 임금, 그걸 중위 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차이가 적을수록 사회 연대 임금의 격차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 사회 연대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이 도입이 돼야 돼요. 근데 좀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하다 뭐 중단됐는데, 최저임금이 도입이 되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GDP 대비 국내 소비 시장의 비중이 얼마냐? 국내 경제 규모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80%까지 올라갔어요. 좀 이제 미국도 이제 심해져서 75%로 내려왔는데, 유럽 대부분이 70%에서 75%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내 내수 시장의 규모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하면요, 49%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가 심하냐, 부의 편제가 심하냐 하는 그 지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시장 규모가 크면 자영업이 살아요. 중소기업이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중소기업하고 자영업 문제예요. 그다음에 실업 문제도 자영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규모를 70%까지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사회 연대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이 1차적 영역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영역은 역시 이제 그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데, 이건 이미 수학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조세가 국민 분담률, 뭐 조세 분담률이 5%가 증가하면 진위 계수가 3%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처분 진위 계수, 조금 더 진위 계수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가처분 진위 계수가 0.37, 0.38 수준입니다. 굉장히 나쁜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진위 계수를, 그러니까 조세를 지금 국민 분담금이 27% 수준인데, 그걸 유럽 수준에 한 37%, 10%를 올리면 우리나라 가처분 진위 수준이 0.37에서 0.30, 3일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제도, 사회 안전망을 이전소득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보편복지적 개념이죠. 그래서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건 뭐 유럽에서 나온 경험을 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돼야 복지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영역에서는 이 두 가지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1차적, 2차적 영역만 갖고 되느냐가 얘기도 했지만, 물적 소유 기반에 대한 일반적 접근성이 공개되지 않으면 불평등은 영원히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기본 자산 개념, 운고식으로 표현하면 사회 상속 개정하고 기본 소득이 도입이 돼서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 기재적 기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엄적 기반이 제공이 돼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조건이 제공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토마스 페인 얘기도 했지만, 이 지구는, 물은, 공기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사람한테 주신 공동체예요. 이걸 사적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적 기반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물적 기반이 형성되는 데는 80%가 공동체가 만든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기반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그 자본가 혹은 기업가의 역할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산의 물적 기반이 세대를 넘어서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기업 조건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개념이 도입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기업의 불평등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물, 공기, 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유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잊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현재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공유자는 과학기술입니다. 혁신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계속 양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불평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할 거냐, 여기엔 두 사람의 큰 대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애킨슨이라는, 지금 뭐 이제 아마 돌아가셨나 돌아가실 나이 뭐 9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불평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까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분석해서 내용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애킨슨이라는 분의 뭐 시간이 되면 한 애킨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핫하게 아주 평가를 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있어요. 뭐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21세기 자본론 그리고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고, 최근에는 평등을 향한 인류의 전진이라는 책을 써서 또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그 피케티의 입장을 가지고 제가 불평등 지수를 소개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진위계수. 네. 진위계수는 0.3 이하면 상대적으로 평등한 공정한 사회고요. 0.4 이상이면 매우 불평등한 상태이고 0.5 이상이면 극심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진위계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득 얘기만 해요. 근데 소득 얘기도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야 되고요. 더 중요한 진위계수는 자산입니다. 자산 소유에 대한 진위계수. 진위계수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얘기된 거지만 더 최근에 와서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건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1%가 차지하는 비중.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1%가 아니라 0.1%예요. 0.01%예요. 근데 그럼 제가 통칭해서 1%라고 그러는데, 역시 1%도 1%가 가지하는 시장소득, 금융소득, 자산소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5배수 얘기를 많이 해요. 5배수는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말하자면 분자 분모의 분석을 5배수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5배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의미 갖고 있는 거는 상위 10%와 하위 10%, 그걸 10배수라고 그럽니다. 네. 10배수로 해석을 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0%가 차지하는 점유 비중과 10%와 상위 10%와 하위 10%가 갖고 있는 그 배수, 5배수,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피케티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피케티 지수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불평등 측정 지수를 놓고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프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진위계수의 주요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소득 이전에 시장 소득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시장 경제 진위계수는요, 전 세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0.45에서 0.50이에요. 그건 미국에서 스웨덴까지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한은 시장 경제 진위계수는 거의 동일해요. 0.4에서 0.50이에요. 근데 그것을 재분배, 복지체제라든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각종 사회수단을 통해서 사회 이전소득을 통해서 개선한 것이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가처분 진위계수를 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소위 그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그 진위계수의 개선 효과가 0.05에서 0.07, 5%에서 7%밖에 개선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가처분 진위 개수가 0.4에 접근하고 있어요. 세계 최악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도 얘기했지만 0.37이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가처분 소득이 세계 국가예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영국,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저기 북유럽 모델로 가면 이 개선 효과가 20% 정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 개수가 0.45%인데 0.45인데 20%가 개선되니까 어디에 오겠어요? 25% 수준으로 0.25 수준으로 가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죠.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처분 진입 개수가 0.3 이하로 뚝 떨어져요. 고위에 있는 게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 이 나라들은 15%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한 0.3에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틴 계열이나 나머지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0.3에서 0.35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뚜렷하게 4개의 영역으로 시장의 진입 개수를, 가처분 진입 개수를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번에 보여주는 그래프는요, 소위 1%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산이 아니고 이를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는 신자유주의가 교육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1%, 정확히 하면 0.1%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7% 수준이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곳이 미국인데 2015년 보면 20% 수준이죠. 1%가. 그러니까 4배 소득을 증가해요. 그러니까 소득의 비중을. 우리가 무슨 잘하고 있다라는 독일 얘기하는데요. 독일이 신자유주의에 가장 투항한 유럽의 대표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굉장히 양산이 돼서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거의 13%, 15%까지 접근해요.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저항해서 운영했던 나라가 의외로 불란서예요. 불란서는 원래 사회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공동체적 의식이 무지하게 집단적 공동의식. 그래서 일본도 이 불평등성이 굉장히 양호한 나라. 그럼 한국은 어디냐? 한국은요, IMF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유럽 수준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재밌는 게 경제 개발하면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IMF 이전까지 우리가. 근데 IMF 때는 1%가 차지하는 비중이 5%, 7%밖에 안 됐는데 IMF 이후에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1%가 20%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1%가 차지하는 소득이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미국을 추월한 한국이에요. 이게 지금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좀 생략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피케티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케티는 1000년, 2000년 역사를 분석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누적된 자산 효과를 피케티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분모는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성한 총 부가가치, 우리가 얘기한 총칭 GDP를 분모로 놓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분자로 놓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 순자산은 주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한국의 한 예를 추정해 봅시다. 제가 2019년 추정인데 한국의 그 당시의 GDP가 1900조였습니다. 2019년에. 근데 부동산이 1경 5천조 정도 돼요. 부동산이 그 당시에. 금융자산을 제가 3천조라고 여기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4천조더라고요. 그 국민 순자산이 1경 9천조입니다. 그 피케티 지수가 10에 해당하는 겁니다. 9.5라고 하는데 10이 되는 거죠. 근데 피케티 해석에 의하면 피케티 지수가 6 내지 7이 넘으면 반드시 그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다고. 그 역사적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이번 이번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주로 선진 국가의 데이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선진 국가의 피케티 지수가 저기 7.0이에요. 저희 700이라고 하면 7.0인데 7일 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다 피케티 지수가 6, 7 사이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그래프를 보여줘요. 여기 노란색을 칠한 게 재밌습니다. 노란색을 칠하는 게 1번인데 1번이 피케티 지수가 7이 넘어서면서 잃어버린 30년, 40년으로 진입을 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는 게 어디서 오느냐. 다시 선진 경제가 5를 넘어서 6을 넘어서 7로 접근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거의 과학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맞습니다. 이 피케티 지수가. 근데 중국은 재밌는 게요. 저기 좀 세목골이 중국인데 중국이 거의 7회까지 접근했었죠. 이때 후진타오가 진입을 하면서 신노동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노동자 임금이 후진타오 때 2배, 3배 증가하면서 이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중국이 그걸 해결했죠. 이것이 피케티가 이제 보여주는 매우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는 이게 기원 예수님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누적을 한 건데요. 위에 그 까만 선은 자본의 수익성이에요. Return of capital, return of investment, ROI, 혹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 소득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뺀 순 이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는 전 인류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실질 성장률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자본의 자기 수익률은 거의 5% 선을 유지하는데 인류의 성장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의 정체 상태예요. 1000년에 배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0.1% 수준입니다.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실질 성장률이 4를 넘질 않아요. 자본의 수익률을 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자유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죠. 그게 다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 피케티 데이터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이 친구가 보여줘요. 그 위에 진한 빨간 선이 자본의 수익률이고 밑에가 경제 성장률인데 자본의 수익률의 조세, 세금을 빼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세금이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된 시기가 언제냐면 공황이 왔던 1920, 30년대에서부터 소위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까지 존스 시대까지 소득세나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이 80%에서 90%였어요.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수익률이 5%였는데 세금을 빼면 1%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80%, 90% 세금을 하니까 인류 역사에서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 세금을 뺀 자본 수익률을 넘어선 시대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그 기간만입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시 역전이 된 거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그 소득세를 80%였던 거를 20%, 30%로 낮췄잖아요. 그게 다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이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불평등 해소에 대한 대안의 얘기를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그다음 제2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배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를 저한테 부탁했는데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녹색
식당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데 다만 오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반 시민으로서 상식적인 얘기 수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IPCC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정부 그 기후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약기구. 예, 예. IPCC에서 지난해 6차 보고서에 경고를 보냈는데 6차 보고서가 이게 매년 경년 정도로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지연돼서 3년 차에 저기를 했죠. 근데 IPCC에서 4차년 보고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냥 예측 전망 그랬었어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생태 지속 조건에 대해서. 근데 5차 때부터 경고성이 보고서가 나왔고 6차에서는 절박한 경고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IPCC가 내놓는 게 대표 농도 경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 해갖고 RCP라고 그럽니다. 그 네 가지 경로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기 설명 안 하는데 혹시 이 얘기를 듣는 분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RCP 데이터를 보시면 IPCC가 경고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지구의 한계죠. 블루 플래닛은 하나다. 지구는 하나다. 라는 거고요. 지구의 한계고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인간이 소비하는 소비량이 지구가 재생해서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그 포인트가 195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이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1950년대부터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지난 10,000년 전부터 저기를 우리가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1950년대부터 인류세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가 자원의 생태가 파괴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느냐를 얘기한 게 도넛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그 학고제가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기후위기인데 기후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것이 그 재생 순환 구조의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티핑 포인트는 말하자면 물성학에서 항복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복점을 넘어서기 전에는 물성이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데 그 항복점을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물성 실험에서 지구의 환경이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재생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IPCC의 과학자들은 산업 이전의 그 지구 온도 플러스 2도가 넘었으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1.2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것이 2050년도까지 1.5도 이내로 제약하지 않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번 파리 기후협약의 일반적 합의사항이죠. 그러니까 0.5도 정도는 쿠션을 두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이 생태 지속 위기, 기후 위기를 인간이 가져온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과학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 기술이 이 상황에 하나의 유일한 그 탈출구를 마련해 줄 수는 있는데 저는 과학 기술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생태를 파괴하고 지구의 위기를 가져온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자본의 자기 증식 메커니즘, 델타 M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한은 그 위기는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온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얼런 머스크인가요? 그 애 가지고 뭐 요즘 무슨 로봇을 통해서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지고,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한다고 해서 인류한테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블루 플래닛, 지구를 살려야죠.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생태적 지수조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죠. 성장과 효율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의 개념은 성장과 효율이라는 두 개의 중심축으로 경제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키델스키라고 하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의 케인즈 경제학의 대가는 성장과 효율을 포기하고 경제학의 중심 주제를 지속 가능과 회복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바꿔야 된다. 굉장한 경고성 그 지혜죠. 그래서 성장과 효율에서 지속 가능과 회복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경제학을 연구해 가야 된다는 게 그 얘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경제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요. 삶의 가치, 일상의 소중함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돈, 아파트 평수, 돈, 무슨 증권 지수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근데 이 경고를 사실은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50년 전에 로마 클럽에서 경고를 했죠. 성장의 한계라고. 그 성장의 한계가 나온 지 올해가 딱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그때 로마 클럽의 경고가 2045년이면 인류와 지구 생존의 한계점이 온다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녹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경고성이지만 2045년 아니야. 2036년에도 올 수가 있어. 일부 사람들은 벌써 왔어.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심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비가역적인 티핑 포인트는 산업 이전 대기 온도 플러스 2.0도가 되면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류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본주의의 중심의 경제 운영, 그걸 한마디로 산업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업 문명적 사고에서 생태 문명적 사고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전환해야 된다. 핵심 키워드는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모든 것을 전환해야 된다. 그 여기에는 한 7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아까 IPCC에서 통해서 얘기하는 과학적 팩트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정치인들, 그 트럼프나 미국의 자본가들은 과학의 팩트를 부정해요. 웃기는 소리야 저거. 과학을 믿질 않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팩트를 인정해야 돼요. 그럼 과학적 팩트를 인정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삶의 관점, 철학이 바뀌어야죠. 산업 문명적 철학에서 생태 문명적 전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우리나라 동양에서 옛날 노자 도덕경이 2000몇 년 전에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그 현대에서 화이트헤드가 영미 지역에서는 화이트가 얘기했고 화이트헤드의 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후진타오 때부터 그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생태 문명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에 대한 과학, 그 다음에 팩트, 철학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 일상이 변해야죠. 하루하루 일상의 우리 삶의
관행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가급적 그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고 에너지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그런 일상적 실천이 관습이 세 번째 따라와야 되고 그런 기초 위에서 미래 세대한테 교육을 과학과 관점과 일상적 실천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미래 세대한테 해야 되는 교육. 이것이 이 네 가지 기둥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 네 가지 기둥이.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둥하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 산업의 문제입니다. 이 산업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문제가 있잖아요. 에너지는 네 개 영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하는 산업 영역이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두 번째는 거기서 그 산업이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영역. 그다음에 모빌리티.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부터 시작해서 모빌리티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주거, 냉난방. 이게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영역인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1차적 에너지, 그러니까 포사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1차적 에너지 소비를 가급적 줄이고 2차적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로 넘어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포사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소재 분야예요. 그래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의 기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자랑스러운데 1년에 조각 생산량이 4천만 톤인가 5천만 톤인가 이런데 포항제철이 현재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포사일 에너지를 쓰는데 이것을 제가 전문 용어로 하는데 수소 기반의 용융 기술을 도입하려면 그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조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일개 기업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같이, 온 국민이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재 분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의 탄소 기반 에너지를 수소 기반 에너지 내지 2차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고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정치 메커니즘이죠. 정치 메커니즘입니다. 그게 한 국가 단위도 있고 국제 단위에 그 국제 단위의 정치화를 통해서 가버넌스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고 그 실천이 마을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국가에서 세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전 세계나 지역이든 국가든 첫 번째는 기후정의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길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요.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환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당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희생을 보상해주고 적절하게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후 정의 문제고 여태까지 이 탄소를 해서 기후를 이렇게 만들고 생태를 망가뜨리는 게 어딥니까? 서부죠. 미국을 포함한 유럽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쓰레기 양이 에너지 양이 8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들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한다. 남반부 개발도상국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부에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 문제가 있고 북반구와 남반부의 지정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 문제의 핵심이고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분 동안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그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지구가 태어난 게 37억 년 전인가요? 지구 자체는 46억 년. 46억 년. 예. 그 중에서 생명체가 나타난 것이 한 5억 5천만 년 전, 5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류, 원생 인류가 태어난 것은 몇백만 년이라고. 몇백만 년. 그 원인. 예. 근데
호모 사피엔스 안 사피엔스. 예, 한 600만 년 전 뭐 이렇게. 아니요, 600만 년. 그건 그 고생이 원인들이 예, 그렇고. 현생 인류가 태어난 거는 예. 2, 3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류가 농업 생산을 해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건 12,000년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지질학자들은 현세, 홀로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가 산업화를 시작해서 소비하는 소비량이 지구가 재생해서 순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그게 지구 표면을 파괴하기 시작하겠죠. 쓰레기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 표통층에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 지질학자들이 무지하게 보수적인데 결국 자기들도 합의한 게 1950년대부터를 지구 표통층에 파괴되기 시작하고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증거로 잡는 게 인류세예요. 1950년대. 이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생겨난 40몇억 년 중에 1950년, 소위 인류가 산업화해서,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눈 깜짝할 새 10몇 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10몇 초 만에, 20몇 초 만에 지구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함이죠. 두 번째 데이터는 다음 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게 도넛 경제학이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을 한 여성 경제학자가 이 생태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만든 기가 막힌 데이터인데 지구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9가지 사항이 재생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의 생명의 조건이 열악화되겠죠. 위기가 맞아야겠죠. 특히 인간의 전험성과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12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 그게 유엔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개발지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혹은 뭐 경제사회 개발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1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구 생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이 9가지 영역이 파괴되면 인간이 자유롭고 존엄스럽고 잘 살 수 있는 12가지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잘 살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생태적 9가지 영역에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경제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 도나츠 경제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스키더스크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효율이나 무슨 성장이 아니고 지속 가능, 회복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도나츠라는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여성 경제학자가 보여준 건데 아주 천재적인 도표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주 재밌는 도표죠. 마지막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피 아난이라고 해서 반기문 씨 이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소위 그 기후 위기와 지구의 이제 지속 가능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이 받아서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아마 현존하는 가장 미국 지성인 중에 가장 양심적인 세계를 걱정하는 지식인인데 그분이 의장이 돼서 다행히 반기문 유엔 총장 시절에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17가지를 색깔별로 그다음에 심볼을 만들어서 합의를 해냈는데 인간이 지켜야 되는 지표고 지침이고 교육의 내용이고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민들한테 공무원한테 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인류한테는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손에 꼭 쥐고 다녀야 되는 바이블입니다. 이 반드시 이거를 학교에서, 사회에서, 공공 영역에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성경책처럼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에 쏙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덧 5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50분입니까? 원래 오늘 25분만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예. 위원장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10분이 넘었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그렇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건 뭐 사실 그게 과학이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요즘 팩트 이렇게 접근하다 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뭐 그냥 주장이 아니고 사실은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이해가 되어졌어요. 제가 얘기한 게요. 네. 거의 상식 수준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상식이 상식으로 안 통하는 나라예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예. 새 정부는 반상식적 정부예요. 예. 아니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신자유주의를 예. 저기 하여튼 테두로 하고는 프리드만을 얘기하고 예. 장의 효율과 예. 무슨 성장. 만약에 예. 아무튼 이러한 문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에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기후 위기 문제가 아주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자본주의야라고부터 시작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 상황을 얘기를 오늘 세 번째 대담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족한 점에 관련해서 또는 더 심화돼야 될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대담을 통해서 해보고 싶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미리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다음 대담에서 질의하고 또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 임팩트를 주는 뭐라 그럴까 저는 예언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뭐 다음 시간 그런 걸 특히 자본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본주의 흐름이나 자본주의의 내용이나 그리고 그 속에 펼쳐져 있는 불평등의 핵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 가지고 다음 주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한테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